네, 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이 바이앤홀드라고 하잖아요. 장기 투자하면 주식시장 그래도 수익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바이앤홀드는 미국 시장이나 다른 나라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바이앤셀 상당히 샀다 팔았다 이래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쳇말로 계좌가 녹아내릴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얼마나 어렵냐면요. 제가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차트가 잘 안 보이시는데 일부러 제가 조금 글씨가 작더라도 일부러 다 놨습니다. 주요국 증시 올해 수익률인데 왜 이렇게 넣어놨냐면 우리 시장 제가 이렇게 박스를 해놨는데 꼴찌입니다. 진짜로 꼴찌입니다. 네. 코스닥은 거의 20% 가까이 하락한 상태고 코스피도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이제 옆 나라 중국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터키, 헝가리, 대만, S&P, 나스닥, 인도, 말레이시아 다 지금 10% 이상의 아주 강세장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우리 시장 외국인들 삼성전자 신저가 기록하고 외국인 매도세 나오고 와르르 8월 달에 무너지고 이게 전 세계가 리세션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우리 시장만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만 다른 나라 시장 보시면 강세장입니다. 미국도 언론에서는 폭락이라고 하지만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엔비디아 어느새 또 다시 신고가를 조금 있으면 또 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만 침체입니다. 우리 시장만. 참 힘듭니다.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힘든지도 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 때문에 그런가라는 또 고민도 좀 빠져 있습니다만 증시 대담에서 현재 어떤 경제 상황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심도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정다운 LS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프리뷰에서 차트를 보다가 약간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못한 게 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내 증시는 어쩌면 침체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침체는 아닌데 뭔가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게 움츠러들었다. 좀 약간 기를 피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연구원이 보시기에 우리 시장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사실 움츠러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경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던 건데 시장 역시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조금은 과도하게 하락하면서 가격이라든지 밸류 메리트가 좀 부각될 만한 레벨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에 대해서 좀 움츠러들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던 게 8월과 마찬가지로 9월에도 똑같이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가 약간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약간은 실물 경기가 움츠러들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가 움츠러든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또 2,500선을 또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저점 2,300까지도 가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박스피가 전망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원인은 기업의 이익단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2,500선 하회하는 수준까지 내려갔던 약간은 좀 폭넓은 박스권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익단이 성장을 하기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우리나라 기업이익을 제일 잘 보여주는 거는 수출입니다. 그러겠죠.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은 상장사들이 많고 사실 경제 구조상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사실 실적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주는 그런 매크로 지표이거든요. 근데 이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증가율이 2월에 18% YOY를 기록하면서 고점을 기록을 했고 8월에 여전히 좋기는 합니다만 11.4%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저는 좀 둔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박스권을 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수출을 좀 주도해왔던 수출 모멘텀을 주도해왔던 국가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미국향으로의 수출이 좋았습니다. 뭐 전력기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잘 알고 계시는 뭐 음식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왜? 미국의 경기가 약간은 소비 수요가 둔화되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이제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더라도 사실 작년 1월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으로 보면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 그 이후로 완만하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가율로 보더라도 23년도 7월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6.5%를 기록하면서 증가율 저점을 기록하고 좀 반등해 나가는 그림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 수출이 올라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강도가 좀 이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체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박스권을 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수출이 상반기에 좋았던 그 금액이 하반기에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이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상단이 좀 막힐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출 금액 자체도 지금 뭐 중국은 뭐 말할 거 없고 그렇죠. 미국은 뭐 침체는 아니지만 좀 소비나 투자 좀 둔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쩌면 뭐 2,500이라는 박스피 하단은 설정하겠지만 상단도 약간은 좀 닫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끝자락에 FOMC가 열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리 인하가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항상 경기 침체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경제 침체, 경기 침체는 왜 발생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각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게 센터장님이 쓰신 내용을 가져왔었던 건데 자료에 침체가 왜 발생을 하냐라고 좀 봤을 때 결국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만한 요인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그걸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금융 시스템이 충분히 강건한 수준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금융 시스템이 충분히 강건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를 가지고 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예대율과 그리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대율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한 70% 수준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이라든지 금융위기 때 100% 이상을 올라서던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자산 구성을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과 국채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출 자산 같은 경우에는 50%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뭐 60% 이상을 좀 올라서면서 이런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같은 쇼크가 터졌던 것과는 조금은 상이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충분히 시스템이 안정돼 있고 침체나 쇼크로 번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라는 거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무너진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좀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은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신규 고용이 적은 부분은 또 우려할 부분은 아닌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신규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난달 내지는 지지난달까지 하향이 됐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침체의 우려를 다시 한번 좀 떠올린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물론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경기가 더 좋아지냐 아니면 안 좋아지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안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요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일시적일 가능성에 저는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신규 고용이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해고율을 좀 살펴보더라도 해고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덜 뽑고 소위 말하는 덜 자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도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약간은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의 고용시장 데이터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보면 뭐 신규 고용이 적은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또 해고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우리가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지수였거든요. 왜냐하면 8월 초에도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이 나온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폭락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ISM 제조업이 좀 올라와줘야 경기가 좀 반등하고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때요? ISM 제조업 지수가 사실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라든지 뭐 미국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설명해 온 지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 ISM 제조업 지수도 좀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좀 급락을 했을 때 사실 산업 생산이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었는데, 이 2달 연속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 생각보다 낮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조금은 우려를 자아냈던 것 같은데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티모시 피올의 회장이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재고나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은 꺼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응해야 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그 둘의 지지율 격차가 정말 크게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제 있었던 이제 TV 토론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약간은 또 해리스가 우세한 모습으로 좀 해석이 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나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조금 불확실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러한 실물 경기가 영향을 받아서 움츠러들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최근에 나온 데이터의 그 코멘트를 보면 네. 대선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결정하겠다. 네, 맞습니다. 좋게 보면 대선 이후에는 좀 나아질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대선 이전에 또 우리가 눈여겨보는 행사가 다음 주에 있을 FOMC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뭐 25bp, B컷 이렇게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25bp 인하는 사실 시장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CPI 발표되면서 일부 50bp 인하를 하던 글로벌 IB도 25bp 인하로 선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25bp 인하는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드워치를 살펴보면은 연내 금리 인하 폭이 100bp에서 125bp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CPI라든지 PPI라든지를 살펴보면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기대치보다는 약간 높은 모습을 보였어요. CPI 중에서 이제 코어 CPI가 MOM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주거비라든지 숙박료 그리고 항공료 이런 것들이 좀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나 주거비 같은 경우를 놓고 살펴보면 미국의 주택 가격이 신고가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지금 당장 적극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데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25bp 인하 자체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이후의 인하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는 뭐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의 어떤 속도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거래하고 나면 5일간의 연휴입니다. 거래일로는 3일간의 연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자체도 뭐 수급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쉬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일정을 앞두고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약간 설정을 해놓고 바라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다행히 저희 연휴가 끝나고 나서 확인이 됩니다. 19일 새벽에 FOMC 결과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두 개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에 따라서 통화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이어질 수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준이 물론 인하의 방향으로 가기는 합니다만 기대치보다는 약간의 느린 속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달러 같은 경우가 생각했던 만큼 약세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더불어서 BOJ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동결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또 시장의 안정성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이 좀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충분히 좀 용기를 내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석이 좀 길고 거래일 동안에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엔캐리 청산과 관련된 우려는 조금은 낮을 수 있고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